딸의 흔들림 없는 지지 속에서 이 백발의 남자는 나를 등지고 첫사랑과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 사진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온라인에 게시되자마자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인터넷 세상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로 매료되었고 바로 그때 나는 그들의 결혼 피로연에 들어섰다. 그는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걸음은 불안정했지만 첫사랑의 손을 꼭 잡은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제발 내 결혼을 망치지 말아줘. 우리 좋게 헤어지자.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난 문제를 일으키러 온 게 아니야. 너희 둘에게 큰 선물을 주러 왔어. 얼마 전 남편 민석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올해로 70이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민석은 돌려 말하지 않았다. 혜영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이제 그녀에겐 내가 필요해. 남은 인생을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 처음엔 충격과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뿐이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나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이건 그의 또 다른 변덕인가? 아니면 그냥 나이 들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걸까?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나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그는 집에서 신문을 읽으며 내가 식사를 가져다 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되어 있었다. 나는 차분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피로 현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민석의 제자들, 오래된 친구들, 그리고 혜영의 얼얼한 독자들과 팬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신선한 꽃다발을 들고 행복한 커플에게 건네려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내 딸, 유진이었다. 유진은 나를 보자마자 꽃다발을 옆 사람에게 급히 넘기고 군중을 헤치며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약간의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아빠의 중요한 날이에요. 엄마가 여기서 소란 피우면 나도 화낼 거예요. 그리고는 덧붙였다. 아빠랑 혜영 이모는 엄마 때문에 거의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충분히 가졌잖아요. 나는 본능적으로 물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유진의 맑고 흔들림 없는 시선이 내게 닿았다. 그녀는 무표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학자이자 전문가예요. 그의 제자들은 전국에 퍼져 있어요.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그냥 학벌도 없는 전업주부일 뿐이에요. 그때 혜영이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당겼다. 너희 어머니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녀는 말했다. 너희를 키우고 너희 아버지를 그동안 돌봐주신 분이야. 어머니도 힘든 삶을 살아오셨잖니. 유진은 혜영의 말에 약간 표정이 누그러졌다. 한숨을 쉬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래요. 혜영 이모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고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오늘은 아빠랑 혜영 이모의 결혼식이에요. 엄마는 여기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녀는 내가 한마디도 못하게 하려는 듯 서둘러 나를 호텔의 웅장한 입구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내가 돌아올까 봐 걱정이라도 한 듯 빠르게 덧붙였다. 엄마, 바리가 곧 학교 끝날 시간이잖아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바리 데리러 가서 놀이터에 데려가세요. 손자 바리의 이름이 나오자 나는 잠시 멈칫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은 참기로 했다. 나는 돌아서서 깊게 숨을 내쉬고 바리를 데리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한 무리로 호텔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서두르다가 나를 부딪혔고 나는 넘어졌다. 그들 중 한 명이 급히 나를 일으켜 세우며 숨가쁘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아줌마. 저희 결혼식 때문에 급해서요. 몇 발자국 앞에서 그의 동료가 조급히 일치며 손을 흔들었다. 빨리야. 민석 교수님이랑 혜영 씨 결혼식 이미 시작했어. 저 아줌마랑 얘기하다가 늦겠어. 그들은 흥분에 찬 에너지를 뿜으며 사라졌다.
결혼식장 안쪽에 찬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빛이 내 머리를 어지럽게 했다. 커다란 스크린에는 그들의 결혼 사진이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삽사인 사랑은 두려움을 모른다 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모두의 눈에 나는 민석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언제나 부족한 존재였다. 하지만 한때는 내가 학교에 갈 기회를 가져야 했던 사람이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모든 저축을 털어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의 고아가 된 아들 민석의 학비를 대주었다. 그것을 위해 나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가 울음을 참으며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수진이를 대학에 보내야 해요. 안 그러면 나처럼 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웠다. 그럼에도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그때조차도 나는 민석이 잘 되길 바랐다. 나는 그에게 달려가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 이제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집에 오면 대학에서 배운 걸 나한테 다 가르쳐줘야 해. 알았지? 민석이 처음 학교에 떠날 때 그는 멋걸음마다 뒤돌아보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그런 망설임이 귀찮기만 했다. 시골에 남은 나는 부모님과 함께 더 열심히 일했다. 가을에 농작물을 더 많이 수확해서 겨울에 민석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겨울 민석은 내 손을 잡고 약속했다. 수진아, 걱정하지 마. 내가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잡으면 너를 데려와서 같이 살 거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이제 그는 나를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라며 무시했다. 우린 공통점이 없어. 그는 여러 번 이렇게 말했다. 수진아, 시간 날 때 책이라도 써봐. 뭔가 배우는 게 어때? 안 그러면 내 학생들에게 내 아내가 배움이 부족하다는 걸 말하기 부끄러워질 거야. 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나이에 집안일로 가득 찬 내 삶 속에서 언제 시간을 내서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거절할 때마다 그는 짜증을 내며 신문을 던져버리고 문을 나섰다. 그리고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혜영이네 가서 차나 한잔 해야겠어. 프랭크랑 체스 한 판 돌지도 모르고. 이제야 나는 알았다. 그가 프랭크와 체스를 두러 간 게 아니었다. 그는 늘 자신이 완벽한 아내라고 여겼던 그 여자를 보러 간 것이었다. 생각에 잠긴 채 나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이미 유치원에 도착해 있었다.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이미 데려가고 없었다. 교실 창문 너머로 나는 여전히 안에 있는 바리를 보았다. 선생님은 나를 보자 안도하며 말했다. 바리 엄마랑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바리야, 할머니 오셨다. 나는 서둘러 바리의 작은 손을 잡고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한 뒤 바리를 데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바리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놀이터에 갈까? 그러자 바리는 입술을 삐죽이며 대답했다. 싫어요. 할아버지 결혼식에 가고 싶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바리조차 그들의 결혼식에 대해 알고 있었다. 대체 그들은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했을까? 70살 된 할아버지가 첫사랑을 잊지 못해 결국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녀와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을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하지만 바리는 내 손을 잡아당기며 흔들었다. 할머니, 제발 데려가 주세요. 네, 제발요. 그의 반짝이는 눈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할머니가 혜영 이모라면서요. 우리 반 친구들 중 많은 애들이 혜영 이모를 정말 좋아해요. 이제 나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할머니가 유명한 작가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아무도 나를 놀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무릎을 꿇고 그의 작은 가방을 벗겨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좋아. 나는 말했다. 할아버지 결혼식에 가자. 가는 길 내내 바리는 끊임없이 제잘거렸다. 그의 작은 목소리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 그럼 이제 우리랑 안 살아요? 그러더니 잠시 멈추고 덧붙였다.
저번에 엄마랑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다시 시골로 보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가슴이 날카롭게 조여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바리는 할머니가 시골로 가는 걸 원하니. 바리는 작은 얼굴을 찡그리며 망설였다. 잠시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할머니가 가면 초콜릿 케이크 못 먹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새 할머니가 혜영 이모라는 걸 알면 저를 엄청 부러워할 거예요. 그는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자신의 작은 딜레마를 고민하느라 안전히 몰두해 있었다.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솔직함에 웃음이 나면서도 어딘가 씁쓸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이로움의 가면 뒤에 숨어 있었다. 한 사람은 소위 말하는 진정한 사랑을 쫓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줄 새 계모를 원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나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더 배웠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민석이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며 남긴 말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리고 딸 유지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아빠랑 혜영 이모는 정말 잘 어울려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는 그냥 전업주부일 뿐이잖아요. 아빠랑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으니 이제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그들이 나를 쫓아내고 싶어 한다는 걸 이해했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아빠, 당신이 그렇게 희생하며 키운 아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줄 알았다면 후회했을까요? 나는 아직도 민석이 나에게 청혼하던 나를 기억한다. 그가 대학을 졸업한 직후였다. 나는 망설이며 불안해했다. 당신은 똑똑하고 앞날이 밝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어울릴 수 있겠어요? 아버지에게 빚진 마음 때문에 결혼하려는 거라면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도 나도 당신을 그렇게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민석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 게 아니야. 난 그냥 우리가 정말 잘 맞는다고 느껴. 우린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의 단순하고도 진실된 고백에 나는 믿었다. 그의 모든 말을 믿었다. 그때 나는 사랑이란 동반자 관계라고,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나는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책처럼 버려졌다. 그는 이제 나와 함께했던 페이지를 찢어내고 내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새로 썼다. 이제 그는 혜영과 손을 맞잡고 서 있었다. 군중의 축복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한때 나와 함께 미래를 약속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나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 결혼식 전날 밤 아버지가 내 방문 앞에 앉아 밤새 담배를 피우던 모습이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 발치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올려다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수진아, 민석이가 너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킬 기회도 없이 5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민석은 더 이상 나를 배려할 필요가 없었다. 민석은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나를 이렇게 버린 것이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런 회장은 여전히 떠들썩했다. 민석과 혜영은 신혼부부로서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의 축복을 받고 있었다. 그 순간 바리가 민석을 발견하고는 참을 수 없는 흥분 속에서 그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멋져요. 민석에게 나는 언제나 지식과는 거리가 먼 그저 집안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책을 읽고 내 시야를 넓히고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한다면 그는 더 이상 나를 깎아내릴 핑곗거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핑곗거리 없이는 그는 나를 떠나는 걸 정당화할 수 없었을 것이다. 소중한 첫사랑에게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뭐 하세요? 다들 보고 있잖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냈다. 그녀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냥 가세요. 여기 10만 원 드릴게요.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소란 피우지 마세요. 결혼식 끝나고 제가 집에 가서 저녁 같이 먹을게요. 알겠죠? 그녀는 돈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려 했다. 수년간 나는 전업주부로 살며 내 수입이 없었다. 그들은 내 용돈을 철저히 관리하며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돈을 모을 수 없도록 했다. 모든 지출은 일일이 보고해야 했고 내가 아플 때조차 병원비를 요청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나를 쫓아내기 위해 돈을 흔들고 있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나는 그녀의 손에 들린 지폐를 바라보며 받지 않았다. 유진은 내 반응에 당황한 듯 잠시 멈췄다. 부족한 건가요? 그녀는 물었다. 좋아요. 30만 원. 아니, 50만 원. 그 정도면 되겠어요.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나는 그녀의 뺨을 내리쳤다. 또렷한 소리가 연회장을 울렸다. 유진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목을 빼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니?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 아버지가 그의 정부와 결혼식을 조용히 치르도록 내가 내 엄마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해. 너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배은망덕하구나. 유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민석과 혜영이 급히 다가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민석은 억지로 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진정해. 오늘은 내 결혼식이야. 그는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다. 좋아. 인정할게. 내 아버지가 없었다면 내가 대학에 가지도 못했을 거야. 어쩌면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빚은 이미 다 갚았어. 난 너를 학대하지 않았어. 혜영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수진씨, 이건 당신에게 힘든 일이란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과거를 지우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과 민석이 오랜 역사를 함께 했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민석은 다시 나를 바라보며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니 애 아직도 과거에 매달리는 거야. 애 그냥 놓아주지 못하는 거야. 나는 짧게 비웃었다. 내 말의 절반은 맞아. 나는 담담히 말했다. 넌 나를 학대하지 않았지. 적어도 내 집에서 굶어 죽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어서 말했다. 그런데 내가 연구비를 따냈을 때 그 돈 대부분은 혜령과 그녀의 가족에게로 갔어.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가 유진을 낳은 이후로 넌 나와 같은 침대에서 자는 걸 멈췄어. 아니, 같은 방에서 자는 것조차 멈췄지.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넌 연구에 집중하려면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지. 나나 유진의 잠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 하지만 유진이 집에 없을 때조차 넌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어. 군중 속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약간 숙였다. 이제야 알겠어. 넌 학문적 집중력을 지키려던 게 아니었어. 넌 혜영을 위해 너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거야. 방 안은 깜짝 놀란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는 다시 속삭임과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저게 진짜야. 민석 교수가 첫 결혼을 강요받은 줄 알았는데 그렇다 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그렇게까지 냉대하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나. 민석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그의 손은 옆구리에서 꽉 쥐어졌다. 이건 너무 창피한 일이야.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수가 있어. 나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이제야 내 체면이 중요해졌니? 나는 한 걸음 다가가며 단호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수십 년 동안 체면을 지켰어, 민석아. 그 체면이 어디 있었는데 프랭크를 속이고 혜영과 몰래 만나며 그 관계를 유지하던 그 순간에도 있었던 체면 말이야. 내 말이 끝나자 연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숨죽인 탄성과 속삭임, 스캔들에 대한 소문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민석은 손가락을 들어 내 얼굴을 가리키려 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 멍청한 여자, 너는 정말 수치심이 없나? 그는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공복년이 이런 말을 하다니. 나는 그를 끊으며 말했다. 그래, 나도 멍청하지. 나는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알아.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둘과는 다르게 말이야. 민석은 이제 안전히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개졌고 그의 입술은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듯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오랜만에 나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수십 년 전 어느 조용한 저녁에 아버지가 한 소년을 집으로 데려왔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소년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절친한 친구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내가 이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순 없다. 그날 밤부터 민석은 우리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단순하고 마음씨 고운 분이었다. 아버지의 결정을 의심하거나 질문하지 않는 분이셨다. 그저 아버지를 따르는 법밖에 몰랐던 분이었다. 하지만 우리 작은 마을은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곳이었다. 그 아이, 혹시 당신 남편의 사생아 아니야? 당신은 지금 그의 정부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라고. 어머니는 이런 험담을 들으면 곧장 문 앞으로 달려가 허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소리쳤다. 누가 그런 더러운 소리를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 남편들이 바람 피우는지나 감시하라고. 어머니는 그렇게 강하고 단호한 분이었다. 하지만 민석을 돌아볼 때만 표정이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라, 애야. 내가 있는 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나도 어머니처럼 민석을 위해 싸웠다. 민석의 이름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내 주먹을 피할 수 없었다. 마을의 가장 덩치 큰 소년들조차도 나를 건드리지 못했다. 민석에 대해 한마디라도 더하면 돌멩이로 내 머리를 깨버릴 거야. 그때는 상상도 못했다. 언젠가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줄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의 곁을 지켰던 내가 결국 내 인생을 사기꾼에게 낭비했다고 깨닫게 될 줄은. 민석의 목소리가 나를 현재로 끌어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이미 말했잖아. 나는 혜영과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할 거야. 내가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는 이어서 말했다. 스스로를 망신시키지 말고 남아있는 자존심이라도 지켜. 나는 그의 발밑에 침을 뱉었다. 내가 누구와 인생을 보내든 상관없어. 나는 말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살지 말라고 한 적은 없잖아. 하지만 우리 이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런데도 벌써 결혼식을 서두르다니. 내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여기서 자존심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볼래?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며 그를 노려보았다. 이혼하고 싶다고. 좋아. 하지만 내가 내세운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어. 내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나는 이 결혼에 모든 걸 바쳤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내쫓으려 해. 내가 무식하고 멍청해서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모를 거라고 생각해. 그때 혜영이 낮게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검열이 가득했다. 수진씨. 그녀는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우리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동안 집을 유지하는 데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남은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당신이 시골로 돌아가면 민석이 생활비를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당신 앳집을 고치는 비용도 도와줄게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다. 속삭임은 이제 노골적인 건물로 바뀌었다. 아, 결국 돈 때문이네. 역시 쉽게 놔줄 리가 없지. 완전 계산적인 사람이네.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미 끝난 관계에 매달리다니. 나는 차갑고 쓴 웃음을 지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식인들인 줄 알았는데. 나는 천천히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너희도 저 두 사람처럼 무지하고 이선적인 인간들이었네.
나는 다시 부드럽게 웃으며 민석과 혜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미소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좋아.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법정에서 보자고. 나는 턱을 살짝 들며 말했다. 내 나이가 70이라지만 적어도 이제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어. 내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적어도 죽기 전에 인생의 진실을 알게 됐으니 다행이지. 나는 더 이상 그들과 언쟁하지 않았다. 그저 뒤돌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여전히 축하 파티를 즐기고 있는 동안 나는 짐을 쌌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가져갈 물건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겨우 반쯤 찼을 뿐이었다. 짐을 다 싸고 나서 나는 가방을 문 앞까지 끌고 갔다. 그런데 그들이 막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유진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그 집에서 잠시 지내셔도 돼요. 우리 여행 좀 다녀올 거라서요. 그녀의 말투는 아무렇지 않았다. 마치 우리가 방금 전까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지 않았던 것처럼. 알고 보니 혜영의 새 책 출간 행사가 업 2시에서 열리고 있었고 그들은 그걸 핑계로 여행을 떠나려는 모양이었다. 내 딸이 혜영과 이렇게 가까워졌을 줄은 정말 몰랐다. 그래, 모두 즐거운 여행 되길 바란다. 나는 화내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더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았다. 민석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아, 너는 이성적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제발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 늘 나를 정말 어린 눈빛으로 대했던 유진조차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엄마, 어디 가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유진은 한 번도 나를 어디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적이 없었다. 내가 시장에 가야 한다며 부탁했을 때조차 그녀는 늘 거절했다. 학자라는 아버지의 문맹인 아내를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자청해서 나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죄책감 때문일까?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표정을 읽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담담히 말했다. 여기 남아서 내 새엄마와 잘 지내봐. 사회적 위치를 더 높이고 싶다면 그녀의 영향력이 필요할 테니까. 내 말에는 날카로운 비꼼이 담겨 있었다. 유진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뭔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다. 그날 밤 나는 유진이 올린 최신 게시물을 보았다.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유진은 혜영에게 얼굴을 바짝 붙이고 있었다. 마치 친어머니와 딸처럼 보였다. 혜영에게 친딸이 있었다면 그 모습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혜영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어릴 적 심각한 병을 앓았고 그 병은 그녀를 불임으로 만들었다. 프랭크는 그녀를 더욱 아끼고 사랑했다. 그녀의 병 이후에도 그는 한결같이 그녀에게 헌신적이었다. 하지만 프랭크의 변치 않는 사랑을 떠올리면서도 나는 그에게 언민만 느껴졌다. 그 이유는 명백했다. 혜영이 민석에게 어떤 희망도 주지 않았더라면 프랭크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민석이 그녀에게 청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둘은 프랭크가 세상을 떠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 새로운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다. 내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부인,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이 결혼 생활에서 잘못한 당사자라는 걸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법정에서 수년간 당신을 부양했다고 주장하면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나는 짧은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다. 영상에서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석과 함께한 수십 년의 시간, 내가 감수한 희생들, 그리고 결국 쓸모없는 물건처럼 버려지는 내 처지까지. 나는 그를 되찾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원할 뿐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변호사가 꼭 넣으라고 했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다. 결혼식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뻔뻔하다고 손가락질했었다.
인터넷에서는 더 심하게 공격받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이분, 그 유명한 결혼식에 등장했던 그분 아니야. 할머니, 잘하셨어요. 당신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해요. 평생 희생하셨는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없이 내쫓으려 하다니 절대 안 됩니다. 댓글은 쏟아졌고 그와 함께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돈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자신의 교육을 포기하고 평생을 전업주부로 헌신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시골로 쫓아내고 아무것도 안 주겠다니. 그건 정말 악랄한 짓이야. 영상이 점점 주목받자 내 전화가 울렸다. 민석이었다. 전화를 받으면서도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했고 톤은 다급했다. 돈이 필요하다면 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혜영을 공격하지 말라고 해. 너도 알잖아. 혜영이 요즘 얼마나 울고 있는지. 눈이 퉁퉁 부었어. 전화기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눈물을 삼키며 말하는 소리였다. 할머니 나빠. 할머니는 돈만 오네. 할머니는 나빠. 예전 같았으면 이 말에 마음이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변호사가 새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서 서명하고 나면 더 이상 이 문제를 꺼내지 않을게. 민석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겠어. 그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모든 일이 이제 끝나가나 싶었는데 유진이 SNS에 글을 올렸다. 우리 엄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지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빠와 나는 그녀의 압박 속에서 살았죠. 엄마는 영상에서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고 암시했지만 제가 묻고 싶네요. 70살인 아빠가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 있겠어요? 아빠는 평생 희망 없는 결론에 갇혀 살았고 이제야 비로소 행복을 찾은 거라고요. 유진의 글은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짚었다. 이번에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결혼 생활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남자들이 민석을 옹호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민석의 입장이 이해가 간다. 지배적인 아내와 사는 건 정말 숨 막히는 일이야.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자가 원하는 건 단지 평화야. 아내가 너무 강압적이면 삶 자체가 견딜 수 없어져. 혜영은 정말 온화해 보이잖아. 솔직히 그녀와 민석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그렇게 여론은 다시 나에게 등을 돌렸다. 사람들은 나를 단지 지배적인 늙은 여자로 낙인 찍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들 중 누구도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유진은 심지어 나에게 조롱 섞인 메시지를 보내왔다. 내가 말했잖아요. 싸우는 걸 멈추고 그냥 시골로 돌아가. 조롱이 남은 여생을 보내세요. 유진이 공개적으로 민석을 옹호하자 민석은 이를 기회로 삼아 뒤로 물러섰다.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던 그가 이제는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내 변호사가 그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내 변호사는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다. 부인, 따님이 참 대단하네요.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모르는 걸까요? 평생을 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게 그 보답이라니요.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이 사건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한편 여론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혜영은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기 시작했다. 책 사인회에서 그녀는 나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여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장미와 같아요. 사랑받아야 마땅하죠. 만약 사랑받지 못했다면 그건 그녀가 처음부터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장미였기 때문일 겁니다. 청중들은 그녀의 시적 표현에 박수를 보냈다. 그 안에 담긴 독서를 눈치채지 못한 채 나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까? 모두가 내가 이 싸움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때 내 편에서 증언해 줄 한 사람이 나타났다. 프랭크의 조카 패트릭이었다.
프랭크는 친자식이 없었지만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애정을 조카 패트릭에게 쏟아부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혜영은 그의 곁에 없었다. 그녀는 자리를 비웠고 패트릭이 그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패트릭은 나를 위해 영상을 찍어 주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패트릭 윌슨입니다. 저는 혜영의 조카라고 불리지만 사실 제 삼촌은 프랭크 윌슨입니다. 혜영의 남편이자 이제는 전 남편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그의 죽음 이후 곧바로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니까요. 어릴 적부터 저는 사진 촬영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제 취미를 응원해 주셨고 제게 첫 카메라를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로 제가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을 찍게 되었죠. 혜영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삼촌에게 말해야 할까?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할까? 하지만 결정하기도 전에 삼촌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삼촌이 그렇게 점점 우울해진 이유가 혜영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수년간 감정적으로 멀어져 있었고 삼촌은 점점 더 절망에 빠졌습니다. 혜영은 자신의 불륜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수십 년 전 것이지만 진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히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 중에는 민석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얽혀 있었을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끝났다. 나는 패트릭에게 전화를 걸어 거듭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전화기 너머로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부인, 삼촌과 당신은 참 닮았어요. 둘 다 좋은 사람들이죠. 저는 당신이 삼촌처럼 고통받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 성격이 썩어 있는 채로 남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유진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가 가족 자산을 동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곧이어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아, 정말로 나를 고소하겠다는 거야. 내 멍성을 망치고 싶은 거나고. 나는 그를 상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패트릭의 영상은 이미 폭풍을 일으켰다. 여론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내 변호사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수진 씨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쟁점은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제 의뢰인은 평생을 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노년에 배신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버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공정한 일입니다. 저는 그녀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을 들기 시작했다. 저는 혜영을 정말 존경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로는 제가 그녀를 어떻게 영감으로 삼았는지조차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단 한 문장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혜영의 책들은 서점에서 철회되었고 여러 출판사가 그녀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끊으며 성명을 발표했다. 재능만큼이나 윤리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학을 소중히 여기지만 도덕성 또한 그만큼 소중합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민석과 혜영이 서 있었다. 혜영은 나를 보자마자 무릎이 불렀는지 거의 바닥에 주저앉다시피 했다. 수진 씨, 제발요. 더는 못 건디겠어요. 부탁이에요. 우리를 놔주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민석은 그녀 옆에 서 있었다. 얼굴은 창피함에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혜영을 그냥 놔준다면 내가 돌아올게. 우리 원래대로 돌아가자. 나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정말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이 모든 걸 당신을 되찾으려고 하는 거라고 정말 믿는 건가요?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민석 씨, 당신이 이혼을 요구한 그날, 나는 이미 당신을 내 남편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을 되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찾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요. 민석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다. 혜영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발을 들어 그녀를 살짝 밀었다. 그녀는 당황한 나머지 옆으로 비틀거리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들이 나를 공격하며 지배적이고 공격적이다라고 비난했던 것과는 달리 나는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었다. 그들이 나에게 퍼부었던 모든 것을 나는 묵묵히 건져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나는 혜영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만 연기하세요. 우리 둘 다 알잖아요.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제 민석과 함께 있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선택이었다. 민석 없이는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노년에 그녀를 돌봐줄 사람조차 없었다. 그리고 민석, 나는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헛기침을 하며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훨씬 부드러웠다. 수진아, 정말로 모든 걸 후회해. 이제 그냥 이 일을 덮고 과거는 잊자. 응.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유진의 이름이 떴다. 엄마, 아빠랑 혜영씨가 엄마 댁에 갔대요. 대화 나누고 계신 거죠.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한테 사과하러 갔다고 하네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그래, 내 부모님이 여기 와 있어. 내 엄마는 울고 있네. 유진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뭐라고요? 우리 엄마가요. 엄마가 울고 있다고요. 나는 그 메시지를 잠시 바라보다가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그들은 정말 뻔뻔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유진의 번호를 차단했다. 이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었다. 민석과 혜영이 떠난 지 30분쯤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석 씨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민석은 평생 자신의 명성에 집착해왔다. 70대의 이혼 문제로 법정에 서는 일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 자신을 한때 후원했던 여자와의 싸움에서는 더더욱 그는 그런 굴욕을 감당할 수 없었다. 하부는 간단했다. 집은 그의 소유로 남고 공동 계좌에 있는 헌금을 제외하고 그는 나에게 추가로 3억 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그것은 거액은 아니었지만 그가 줄 수 있는 전부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시골에 작은 땅을 사서 농가 레스토랑을 지었다. 직접 채소를 기르고 닭과 오리를 키웠다. 조용한 분위기, 농약 없는 신선한 채소와 달걀 덕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추수감사 전날 나는 농가 레스토랑에서 허게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나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저기요, 혹시. 그녀는 마치 비밀을 나누듯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혹시 그 용감한 이혼 할머니 맞으신가요?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깨달은 순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민석의 옛 제자이자 한때 혜영의 책을 좋아했던 팬이었다. 하지만 스캔들이 터진 후 그녀는 완전히 함몰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 후로는 어떤 지식인을 믿어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70살이 되어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당신이 증명해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 당신이 정말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그녀를 통해 나는 민석과 혜영의 그 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몰락은 상상 이상으로 컸다. 스캔들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들에게 영구적인 오점을 남겼다. 민석은 은퇴 후 특별 계약으로 그가 다니던 대학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의식 없이 해고당했다. 하포는 조용히 그의 초상화를 벽에서 내리고 그의 흔적을 지워버렸다. 한편 혜영의 책들은 모두 서점에서 철회되었다. 유진은 혜영의 명성을 이용해 사회적 계층을 올라가고 더 나은 직장을 구하며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는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그 꿈은 그녀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혜영의 영향력 없이 유진은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결국 그녀의 분노는 한때 나를 향했던 건물보다 더 깊은 증오로 혜영에게 향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유진의 삶은 점점 무너졌다. 혜영의 이름을 이용해 힘겹게 올라가려 했던 사회적 관계는 그녀의 의도를 간파하고 등을 돌렸다. 한때 혜영에 대한 존경심으로 포장되었던 그녀의 야망은 이제 쓰디쓴 분노와 건물로 변했다. 그녀가 그토록 희망했던 경력의 길은 이제 막혀버린 것처럼 보였다. 가족을 둘러싼 스캔들은 그녀를 더 애토리로 만들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시도는 차가운 거절로 돌아왔고 혜영과 민석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면서 그녀의 지위는 계속 추락했다. 높이 올라가려 할수록 더 깊이 떨어졌다. 어느 저녁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말은 거에 속삭이듯 낮았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고백을 듣는 데서 어떤 만족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단지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직면했다는 조용한 인식만이 있었다. 내가 말했잖니.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원했던 건 다른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것이었지만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잖니.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오해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해줄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한편 내 삶은 내가 젊었을 때 상상했던 모습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골에서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날들은 한때 나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애쓰며 보냈던 숨막히는 세월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나는 이제 나만의 삶을 만들었다. 조종당하지 않고 배신당하지 않으며 말하지 못한 기대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삶. 나는 매일 농장을 가꾸고 레스토랑을 위한 새로운 요리를 실험하며 나처럼 인생 후반기에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낸 다른 여성들을 만나곤 했다. 내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을 보는 만족감은 내가 한때 추구했던 어떤 지위나 인정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을 주었다. 나는 깨달았다. 행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거나 복수를 하는 데 있지 않았다. 행복은 내가 진정으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었다. 뒤돌아보면 내가 배운 교훈들에는 큰 대가가 따랐지만 나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내가 만들어낸 삶에 대해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수 없었다. 어느 저녁 현관에 서서 언덕 너머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알았다. 이것은 더 나은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오롯이 내 것인 무언가.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